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말을 들은 말기 암 환자가 1년 후 건강하게 손자 결혼식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30년간 수많은 암 환자를 치료해온 한 종양내과 전문의가 암세포를 굶기는 식탁혁명의 비밀을 공개합니다. 많이 먹어야 한다. 유전은 어쩔 수 없다. 비싼 보조제가 최고다. 이 모든 것이 암 환자를 더 위험하게 만드는 치명적 오해라고 하는데요. 과연 시한부 3개월을 1년으로 바꾼 기적 같은 음식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한 의사가 들려주는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귀중한 건강 정보가 도움이 될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한 번의 클릭으로 소중한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 정말 해줄 수 있는 게 없나요? 지난주에도 이번 주에도 아마 다음 주에도 제가 가장 많이 듣게 될 질문입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환자분들의 얼굴에는 절망이 가득해요. 특히 말기 진단을 받은 분들은 더욱 그렇죠.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절망을 희망으로 바꾼 놀라운 경험담이에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암에 걸리면 끝이야. 시한부 선고를 받으면 정말 그때까지만 살 수 있어. 암세포는 정말 무서운 괴물이야. 저도 의사가 된 초창기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3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암이라는 질병은 생각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특히 음식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제대로 활용하면 말이죠. 여러분, 혹시 암 환자는 무조건 많이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식이요법 같은 건 별 효과 없고 그냥 의사 말만 듣고 치료받으면 된다고 생각하세요? 만약 그렇다면 정말 큰 오해라니까요.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분들 중에는 정말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신 분들이 많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이영호 할아버지입니다. 72살이셨던 이영호 할아버지는 식도암 말기 진단을 받으셨어요. 다른 병원에서는 3달 정도 시간이 남았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죠. 선생님, 손자 결혼식까지만 볼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의 이 말씀이 지금도 귀에 생생해요. 당시 손자분의 결혼식이 1년 뒤였거든요. 의학적으로만 보면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와 가족분들이 보여주신 의지와 실천력, 그리고 올바른 식단 관리가 만들어낸 결과는 정말 놀라웠어요. 여러분, 암세포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아세요? 바로 설탕이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모든 음식들이죠. 백미, 흰빵, 과자, 음료수. 이런 것들은 마치 암세포에게 고급 연료를 공급해주는 것과 같아요. 반대로 현미나 통곡물, 채소 같은 음식들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면서 우리 몸의 면역력을 강화시켜주거든요. 이영호 할아버지도 처음에는 이 사실을 모르셨어요. 암에 걸렸으니까 기운 내려면 많이 먹어야지라며 흰쌀밥에 고기, 달콤한 과일까지 열심히 드셨죠. 하지만 이런 식단이 오히려 암세포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걸 알게 되신 후부터는 완전히 바뀌셨습니다. 혈당 지수라는 게 있어요. 쉽게 말해서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이 얼마나 빨리 올라가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죠. 설탕을 100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 흰쌀밥은 80 정도, 현미는 50 정도예요. 숫자가 낮을수록 혈당이 천천히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우리 몸에서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대량으로 분비돼요. 이 인슐린이 문제라니까요. 인슐린은 암세포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마치 암세포에게 자, 이제 더 빨리 자라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아요. 반대로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면 인슐린 분비도 적어지고 암세포도 상대적으로 힘을 못 쓰게 되죠. 이영호 할아버지는 이 원리를 이해하신 후 식단을 완전히 바꾸셨어요. 흰쌀밥 대신 현미밥, 흰빵 대신 통밀빵, 그리고 매 끼니마다 채소를 절반 이상 차지하도록 하셨죠.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맛이야라고 하셨지만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오히려 속이 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음식만 바꾼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식사 순서도 바꾸셨거든요. 이전에는 밥부터 먼저 드셨는데 이제는 채소부터 시작해서 단백질, 마지막에 탄수화물 순서로 드시게 됐어요. 이렇게 하면 혈당 상승이 훨씬 완만해져요. 실제로 할아버지의 혈액 검사 수치를 보면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당화혈색소 수치가 처음에는 8.5였는데 3달 후에는 6.2로 떨어졌어요.
염증 수치를 나타내는 CRP도 처음에는 10이었는데 4.5까지 내려갔죠. 이런 수치들이 개선되면서 할아버지의 전반적인 컨디션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영호 할아버지가 실천한 건 음식 바꾸기만이 아니었어요. 간헐적 단식도 시작하셨거든요. 간헐적 단식이라고 하면 굉장히 어렵고 위험한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아주 간단해요. 하루 중 16시간은 아무것도 안 먹고 8시간 동안만 식사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침 8시에 첫 끼를 드시면 오후 4시까지만 음식을 드시고 그 이후로는 물만 마시는 거죠. 이렇게 하면 우리 몸에서 오토파지라는 현상이 일어나요. 쉽게 말해서 몸속 대청소가 시작되는 거예요. 고장난 세포들, 특히 암세포 같은 이상한 세포들을 청소해주는 거죠. 할아버지도 처음에는 배고파서 어떻게 살아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오히려 몸이 가벼워지고 머리도 맑아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오토파지의 효과예요. 우리 몸이 스스로 치유하는 능력이 깨어나는 거라니까요. 이런 식단 관리와 함께 할아버지는 수면 패턴도 개선하셨어요. 밤 10시에 주무시고 아침 6시에 일어나는 규칙적인 생활을 시작하셨죠. 수면이 중요한 이유는 잠을 잘 때 분비되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 때문이에요. 이 멜라토닌은 강력한 항암 효과가 있거든요. 특히 밤 11시부터 새벽 3시 사이에 가장 많이 분비되는데 이 시간에 깨어 있으면 멜라토닌 분비가 현저히 줄어들어요. 운동도 빼놓을 수 없죠.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30분씩 산책을 시작하셨어요.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몸에 무리를 줄 수 있지만 적당한 유산소 운동은 면역력을 크게 높여줍니다. 특히 햇빛을 받으면서 하는 운동은 비타민 D가 합성되면서 더욱 효과적이에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비타민 D 부족은 암 발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80% 이상이 비타민 D 부족이라는 통계도 있거든요. 그런데 하루 30분만 햇빛을 받아도 충분한 비타민 D를 만들 수 있어요. 스트레스 관리도 정말 중요합니다. 할아버지는 진단을 받으신 후 처음에는 밤잠을 못 이루실 정도로 불안해하셨어요. 하지만 명상과 심호흡을 통해서 마음의 평정을 찾으셨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높으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암세포가 더 활발해져요. 반대로 마음이 평안하면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이 훨씬 강해지거든요. 결과적으로 이영호 할아버지는 어떻게 되셨을까요? 석 달 시한부 선고를 받으셨던 할아버지는 1년 후 손자분의 결혼식에 참석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죠. 하지만 이건 기적이 아니라 과학이에요. 올바른 식단과 생활 습관이 만들어낸 당연한 결과라니까요. 할아버지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음식이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다고 하세요.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바로 우리 몸을 만들고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거든요. 이제 다음 장에서는 암 환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4가지 잘못된 믿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오해들을 풀어야만 진짜 치유의 길이 열리거든요. 암 환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4가지 치명적 오해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선생님, 암에 걸렸으니까 일단 많이 먹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심지어 어떤 분은 하루에 5끼씩 먹고 있어요 라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시기도 하죠. 하지만 이런 생각이야말로 암세포에게 최고의 선물을 해주는 것과 같다니까요. 이 오해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소중한 시간을 잃고 더 나빠지는지 정말 안타까워요. 첫 번째 오해는 바로 암 환자는 무조건 많이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이라니까요. 얼마 전에 만난 58세의 김정숙 씨도 바로 이런 케이스였어요. 유방암 진단을 받으신 후 기운 내려면 많이 먹어야지라며 하루에 4~5번씩 드셨거든요. 김정숙 씨는 특히 달달한 과일을 정말 많이 드셨어요. 과일은 몸에 좋잖아요 라고 하시면서 포도, 바나나, 망고 같은 당분이 높은 과일을 하루에 한 접시씩 드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문제였어요. 과일에 들어있는 과당도 결국은 당분이거든요.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고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켜서 암세포의 성장을 도와주는 거예요. 실제로 김정숙 씨의 혈액 검사 결과를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당화혈색소 수치가 8.3이나 됐거든요. 정상인은 5.7 이하인데 말이죠. 염증 수치도 비정상적으로 높았고요. 많이 먹어서 기운을 내겠다고 하셨는데
오히려 몸은 더 힘들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김정숙 씨께 설명드렸어요. 암세포도 결국 우리 몸의 세포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많이 먹으면 정상세포도 영향을 받지만 암세포도 똑같이 영향을 받아요. 특히 당분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암세포가 더 좋아하죠.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김정숙 씨 표정이 확 바뀌시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답은 적게 그리고 현명하게입니다.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드시되 한 끼당 양은 평소보다 약간 줄이시는 게 좋아요. 대신 영양의 질을 높이는 거죠. 흰쌀밥 대신 현미밥, 흰빵 대신 통밀빵, 그리고 매 끼마다 다양한 색깔의 채소를 충분히 드시는 거예요. 김정숙 씨도 이렇게 바꾸신 후 한 달 만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우선 체중이 3kg 정도 줄었는데 이게 좋은 신호였어요. 비만은 암 재발률을 높이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컨디션이 훨씬 좋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상하게 몸이 가벼워졌어요 라고 하셨어요. 두 번째 오해는 식이요법은 별 효과 없고 그냥 병원 치료만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정말 큰 착각이라니까요. 수술,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는 물론 중요해요. 하지만 이런 치료들과 함께 올바른 식단 관리를 병행하면 치료 효과가 배가 되거든요. 실제로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식단 관리를 제대로 한 암 환자들의 5년 생존율이 그렇지 않은 환자들보다 30% 이상 높다는 결과가 나와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시겠죠? 특히 항암 치료를 받을 때 식단이 중요해요. 항암제는 암세포를 죽이지만 정상세포도 어느 정도 손상을 주거든요. 이때 올바른 영양 공급이 되면 정상세포의 회복이 빨라지고 항암 치료의 부작용도 줄일 수 있어요. 반대로 잘못된 음식을 계속 드시면 항암 치료 효과도 떨어지고 부작용은 더 심해지죠. 세 번째 오해는 암은 유전이니까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에요. 물론 유전적 요인이 전혀 없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적어요. 전체 암 발생의 5%에서 10% 정도만이 순수한 유전적 요인이거든요. 나머지 90%는 뭘까요? 바로 생활 습관이에요. 무엇을 먹고 어떻게 생활하고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얼마나 운동을 하는지. 이런 것들이 암 발생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은 암 가족력이 있어서 어쩔 수 없어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관리하시면 되거든요. 제가 만난 45세의 박민호 씨도 그런 케이스였어요. 아버지도 위암, 할아버지도 위암으로 돌아가셔서 나도 언젠가는 위암에 걸릴 거야라고 체념하고 계셨거든요. 실제로 위암 초기 진단을 받으시고 나서는 역시나라는 반응이셨어요. 하지만 박민호 씨께 설명드렸어요. 유전자는 총알이지만 방아쇠를 당기는 건 생활 습관입니다. 총알이 있어도 방아쇠를 당기지 않으면 총은 발사되지 않아요. 지금부터라도 생활 습관을 바꾸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박민호 씨는 특히 맵고 짠 음식을 정말 좋아하셨어요. 김치찌개, 라면, 젓갈류. 이런 음식들이 위벽을 자극해서 염증을 일으키고 결국 암세포가 자라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음식들을 점차 줄이고 대신 담백한 음식들로 바꿔나가셨죠. 또한 박민호 씨는 흡연도 하고 계셨어요. 스트레스 받을 때 담배 한 대 피우면 속이 시원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담배야말로 위암의 최대 적이라니까요. 니코틴과 타르가 위벽을 직접 자극하고 위산 분비를 증가시켜서 위벽 손상을 가속화시켜요. 금연하신 지 석 달 후 박민호 씨가 하신 말씀이 인상적이었어요. 담배를 끊고 나니까 음식 맛을 제대로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전에는 맵고 짜야만 맛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담백한 음식도 충분히 맛있어요. 네 번째이자 마지막 오해는 비싼 보조제나 건강식품이 최고다라는 생각이에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한 달에 수백만 원씩 각종 보조제에 쓰시면서 정작 매일 드시는 기본 음식에는 신경을 안 쓰시는 거예요. 물론 좋은 보조제들도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인 식단이 엉망인데 보조제만 먹는다고 해서 암이 나아질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집의 기초공사는 엉망으로 해놓고 예쁜 벽지만 바르는 것과 같아요. 진짜 중요한 건 매일 드시는 밥, 국, 반찬이에요. 이것들이 바뀌어야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현미 한 그릇이 수십만 원짜리 보조제보다 훨씬 효과적일 수 있어요.
브로콜리 한 송이가 비싼 항산화 보조제보다 더 강력한 항암 효과를 낼 수 있고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들이 암세포를 굶기고 우리 몸의 면역력을 키우는지 알아볼까요? 가장 중요한 건 혈당 조절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암세포는 당분을 특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는 음식들을 선택하는 게 핵심이에요. 현미가 왜 좋을까요? 현미는 혈당 지수가 50 정도로 낮을 뿐만 아니라 섬유질이 풍부해요. 이 섬유질이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면서 장 건강을 개선시키고 면역력도 높여주거든요. 우리 몸의 면역세포 70%가 장에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통곡물도 마찬가지예요. 통밀, 귀리, 보리, 퀴노아 같은 곡물들은 모두 혈당을 천천히 올리면서 오랫동안 포만감을 줘요. 마치 연탄불처럼 오래오래 타면서 우리 몸에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거죠. 반면에 흰쌀밥이나 흰빵은 휘발유처럼 확 타올랐다가 금방 꺼지면서 혈당을 롤러코스터처럼 만들어요. 채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특히 십자화과 채소들인 브로콜리, 양배추, 케일, 무, 배추 같은 것들은 강력한 항암 성분들이 들어있어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대표적인데 이건 암세포의 자살을 유도하는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브로콜리는 생으로 먹거나 살짝 데쳐서 드시는 게 좋아요. 너무 오래 끓이면 설포라판이 파괴되거든요. 그리고 브로콜리와 겨자나 와사비 같은 매운 성분을 함께 드시면 설포라판의 흡수율이 훨씬 높아져요. 콩류도 빼놓을 수 없어요. 검은 콩, 강낭콩, 렌틸콩, 병아리콩. 이런 콩들에는 식물성 단백질과 함께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소플라본은 특히 호르몬 관련 암인 유방암, 전립선암에 예방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여기서 잠깐 혹시 콩은 호르몬 교란을 일으킨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이것도 큰 오해예요. 콩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은 약한 에스트로겐 활성을 가지고 있지만 오히려 강한 에스트로겐의 작용을 억제하는 역할을 해요. 마치 가짜 열쇠가 진짜 열쇠 구멍을 막아서 문을 못 열게 하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실제로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건 식사 순서예요. 채소부터 드시고 그 다음에 단백질, 마지막에 탄수화물 순서로 드시면 혈당 상승을 현저히 줄일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채소에 들어있는 섬유질이 위벽을 코팅해주면서 나중에 들어오는 당분의 흡수를 늦춰주거든요. 마치 위장에 방어막을 쳐주는 것과 같아요. 실제로 똑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채소를 먼저 먹으면 식후 혈당이 30% 정도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간헐적 단식도 정말 효과적이에요. 하루 중 16시간은 음식을 안 먹고 8시간 동안만 음식을 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우리 몸에서 오토파지라는 현상이 일어나면서 손상된 세포들을 청소해줘요. 특히 잠재적으로 암이 될 수 있는 이상한 세포들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죠. 처음 간헐적 단식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배고파서 어떻게 살아라고 하세요. 하지만 일주일만 참고 견뎌보세요. 우리 몸이 적응하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머리가 더 맑아지고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이게 바로 오토파지의 힘이에요. 김정숙 씨도 간헐적 단식을 시작하신 지 한 달 후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하루 종일 뭔가 먹고 있었는데 이제는 정해진 시간에만 먹으니까 오히려 음식을 더 맛있게 느끼게 돼요. 그리고 소화도 훨씬 잘 돼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이 모든 변화를 혼자서 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족과 함께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박민호 씨의 경우도 처음에는 혼자서 식단을 바꾸려고 했는데 정말 힘들어 하셨거든요. 가족들은 여전히 맵고 짠 음식을 드시니까 유혹이 너무 컸던 거예요. 그래서 부인과 자녀들께도 상황을 설명드리고 함께 건강한 식단으로 바꿔나가시도록 했어요. 처음에는 가족들이 아빠 때문에 우리가 왜 이런 걸 먹어야 해라고 불만을 표하셨지만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오히려 몸이 가벼워졌다, 피부가 좋아졌다며 좋아하시더라고요. 무엇보다 가족이 함께하면 지속할 수 있어요. 건강한 변화는 하루 이틀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평생에 걸쳐서 지속되어야 하거든요. 혼자서는 한계가 있지만 가족이 함께하면 서로 격려하고 도우면서 꾸준히 실천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암 종류별로 그리고 연령대별로 어떻게 다르게 접근해야 하는지, 그리고 음식 외에 꼭
꼭 챙겨야 할 생활 습관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제 나이가 75인데 젊은 사람과 똑같이 해도 될까요? 지난주 진료실에서 만난 최영자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에요. 폐암 진단을 받으신 후 인터넷에서 본 정보들을 따라 해보려고 하시는데 뭔가 맞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으셨던 거죠. 정말 좋은 질문이었어요. 왜냐하면 암 치료와 관리는 정말로 개인별, 연령별, 암 종류별로 달라야 하거든요. 오늘은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전략과 함께 음식 외에도 꼭 챙겨야 할 생활 습관들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해요. 특히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신 수면, 운동, 스트레스 관리의 중요성까지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암 종류별로 어떻게 다르게 접근해야 하는지부터 살펴볼까요? 위암의 경우는 특히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맵고 짠 음식, 탄 음식, 훈제 음식들이 위벽을 직접 자극해서 염증을 일으키거든요. 대신 부드럽고 담백한 음식들을 중심으로 하시면 돼요. 제가 만난 63세의 이성호 씨도 위암 환자셨는데 평생 매운 음식을 좋아하셨어요. 김치찌개 없으면 밥이 안 넘어가요라고 하실 정도였죠. 하지만 진단을 받으신 후에는 완전히 바꾸셨어요. 김치도 덜 익은 백김치로 바꾸시고 찌개 대신 맑은 국을 드시기 시작하셨죠.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맛이야라고 하셨지만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오히려 속이 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밤에 속이 쓰려서 잠을 못 잤는데 이제는 그런 게 없어졌어요라고 하셨어요. 위벽의 염증이 줄어들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변화였죠. 간암의 경우는 또 다릅니다. 간은 우리 몸의 화학 공장이잖아요. 모든 독소를 해독하는 역할을 하는데 간암 환자분들은 이 기능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가공식품, 첨가물이 많은 음식, 알코올은 절대 피하셔야 해요. 대신 간 기능을 도와주는 음식들을 드시면 좋겠죠. 브로콜리, 양배추 같은 십자화과 채소들이 특히 좋아요. 이런 채소들에는 간의 해독 효소를 활성화시키는 성분들이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마늘, 양파에 들어있는 황화합물도 간 건강에 도움이 돼요. 다만 생으로 드시지 마시고 살짝 익혀서 드시는 게 소화에 좋아요. 폐암 환자분들의 경우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들에 특히 신경 쓰시면 좋아요. 폐는 산소와 직접 접촉하는 장기라서 활성산소에 의한 손상이 많거든요. 토마토의 라이코펜, 당근의 베타카로틴,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 같은 성분들이 폐 건강에 도움이 돼요. 최영자 할머니도 폐암 진단을 받으신 후 이런 음식들을 적극적으로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특히 토마토를 매일 한 개씩 드시는데 생으로 드시지 마시고 살짝 익혀서 드세요. 라이코펜은 열을 가할 때 흡수율이 더 높아지거든요. 호르몬 관련 암인 유방암이나 전립선암의 경우는 또 다른 접근이 필요해요. 이런 암들은 호르몬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호르몬 균형을 맞춰주는 음식들이 중요하죠. 앞서 말씀드린 콩류가 특히 도움이 되고 아마씨나 호두 같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들도 좋아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연령대에 따라서도 접근 방법이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50세 이하의 젊은 환자분들과 70세 이상의 고령 환자분들은 체력도 다르고 소화 기능도 다르고 치료에 대한 반응도 달라요. 젊은 환자분들의 경우는 비교적 적극적인 식단 변화가 가능해요. 간헐적 단식도 잘 적응하시고 현미나 통곡물 같은 거친 음식들도 소화를 잘 시키시죠. 하지만 고령 환자분들은 조금 더 신중해야 해요. 최영자 할머니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젊은 사람들과 똑같이 하려고 하셨어요. 현미밥도 드시고 간헐적 단식도 시도해 보셨죠. 하지만 며칠 지나니까 소화가 안 되고 기력이 떨어지시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 나이에 맞게 조금씩 수정했어요. 현미 100% 대신 현미와 흰쌀을 반반 섞어서 드시도록 했고 간헐적 단식도 16시간 대신 14시간 정도로 줄였어요. 그리고 딱딱한 채소보다는 부드럽게 익힌 채소 위주로 드시도록 조정했죠. 이렇게 조정한 후 할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인상적이었어요. 아, 나이를 먹으면 나이에 맞게 해야 하는구나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무리하지 마시고 자신의 몸 상태에 맞게 조절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제 음식 외에 꼭 챙겨야 할 생활 습관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로 수면이에요. 많은 분들이 수면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시는데 이건 정말 큰 실수라니까요. 수면 중에 분비되는 멜라토닌이 강력한 항암 효과가 있거든요.
멜라토닌은 밤 11시부터 새벽 3시 사이에 가장 많이 분비돼요. 이 시간을 골든 타임이라고 하는데 이 시간에 깨어 있으면 멜라토닌 분비가 현저히 줄어들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밤 10시에는 주무시고 아침 6시 정도에 일어나시는 규칙적인 패턴을 만드시는 게 좋아요. 이성호 씨도 진단받기 전에는 밤늦게까지 텔레비전을 보시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새벽 1시, 2시까지 깨어 계시다가 아침 늦게 일어나시곤 했죠. 하지만 진단을 받으신 후에는 완전히 바꾸셨어요. 저녁 9시 이후로는 스마트폰도 보지 않으시고 조명도 어둡게 해서 몸이 자연스럽게 잠들 준비를 하도록 하셨어요.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이성호 씨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신기하게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개운해요. 예전에는 아무리 오래 자도 피곤했는데 이게 바로 양질의 수면이 주는 효과예요. 단순히 오래 자는 게 아니라 깊고 규칙적으로 자는 게 중요한 거예요. 수면 환경도 중요해요. 방이 너무 밝거나 너무 덥거나 추우면 깊은 잠을 잘 수 없어요. 실내 온도는 18도에서 22도 정도가 적당하고 가능하면 암막 커튼을 쳐서 빛을 완전히 차단하시는 게 좋아요. 작은 전자제품의 표시등조차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할 수 있거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적절한 운동이에요. 암에 걸렸는데 무슨 운동이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오히려 적절한 운동은 면역력을 크게 높여줘요. 다만 강도 조절이 중요하죠. 너무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면역력을 떨어뜨릴 수 있어요. 가장 좋은 운동은 걷기예요. 하루 30분에서 1시간 정도 자신의 체력에 맞춰서 걸으시면 돼요. 처음에는 10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나가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2시간 걷는 것보다 매일 30분씩 걷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최영자 할머니도 처음에는 이 나이에 무슨 운동이냐고 하셨어요. 하지만 천천히 시작하시도록 격려드렸죠. 처음에는 집 앞 아파트 단지 한 바퀴만 도시게 했어요. 그것도 느린 속도로 말이죠. 한 달 정도 지나니까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걷고 나면 기분이 좋아져요. 그리고 밤에 잠도 더 잘 와요. 운동의 효과는 정말 다양해요. 우선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산소와 영양분이 온몸에 잘 공급돼요. 그리고 운동 중에 분비되는 엔돌핀이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죠. 무엇보다 근육량이 유지되면서 기초대사율이 올라가는 것도 중요한 효과예요. 운동할 때 한 가지 팁을 드리면 가능하면 햇빛을 받으면서 하세요. 햇빛을 받으면 비타민 D가 합성되는데 이 비타민 D가 면역력 강화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80% 이상이 비타민 D 부족인데 하루 30분만 햇빛을 받아도 충분한 양을 만들 수 있어요. 세 번째로 중요한 건 스트레스 관리예요. 암 진단을 받으면 누구나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왜 하필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가족들은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면서 밤잠을 설치게 만들어요. 하지만 이런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면서 면역력이 크게 떨어져요.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심호흡이에요. 코로 4번 들이마시고 8번에 걸쳐서 천천히 내쉬는 거예요. 이성호 씨도 진단 초기에 스트레스가 심하셨어요. 밤에 잠을 못 이루시고 하루 종일 불안해하셨죠. 그래서 간단한 명상법을 알려드렸어요. 하루 10분씩만 조용한 곳에 앉아서 호흡에 집중하시도록 한 거예요. 처음에는 이런 게 무슨 소용이 있어라고 하셨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조금씩 마음이 편해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신기하게 그 10분 동안은 다른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져요. 명상이 어렵게 느껴지시면 다른 방법도 있어요.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마음의 평정을 찾으시면 돼요. 중요한 건 부정적인 생각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는 거예요. 수분 섭취도 빼놓을 수 없어요. 우리 몸의 70%가 물이라는 건 아시죠? 충분한 수분 공급이 되어야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노폐물도 잘 배출돼요. 하루에 최소 8잔 이상은 드시는 게 좋아요. 다만 차가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좋고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게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식사 직전이나 직후에는 피하시고 식사 30분 전후에 드시는 게 소화에 도움이 돼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이 모든 변화를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완벽함보다는 꾸준함이 더 중요해요. 하루 이틀 못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제가 만난 환자분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보이신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가족과 함께 변화를 시도하셨다는 거예요. 혼자서는 한계가 있지만 가족이 함께하면 서로 격려하고 도우면서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거든요. 모두 처음에는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떠실까요? 모두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면서 오히려 진단을 받고 나서 더 건강해진 것 같다고 말씀하세요. 특히 가족들의 변화가 놀라워요. 처음에는 환자분만을 위해서 시작했던 건강한 생활 습관이 온 가족의 건강을 개선시킨 거예요. 아이들의 집중력이 좋아지고 배우자의 혈압이 내려가고 할머니, 할아버지의 당뇨 수치가 개선되고 정말 일석이조가 아니라 일석십조의 효과를 보신 거죠. 돈도 절약이 돼요. 외식비, 과자 등 간식비가 줄어들면서 한 달에 수십만 원씩 아끼게 되시더라고요. 그 돈으로 더 좋은 식재료를 사시니까 영양도 좋아지고 경제적 부담도 줄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암 진단은 분명히 충격적이고 두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이걸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무심코 지나쳤던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고 진짜 건강한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이에요.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아요. 하지만 한 걸음씩 하루씩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분명히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큰 선물이 될 거예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저녁 식탁부터, 오늘 밤 수면부터, 내일 아침 산책부터 작은 변화가 모여서 큰 기적을 만들어낼 거예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가족이 있고 의료진이 있고 그리고 같은 길을 걸어가는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희망을 잃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는 생각보다 훨씬 강한 치유의 힘이 숨어 있어요. 그 힘을 깨우는 열쇠가 바로 여러분의 손에 들려 있답니다. 지금까지 암을 이겨내는 작은 혁명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니어 인포는 항상 좋은 정보를 찾아오겠습니다.